김서연은 대건고등학교의 웅장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낡은 운동화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살짝 긁히는 소리를 냈다. 17살의 그녀는 조용한 대비의 표본이었다. 가냘픈 체구, 질끈 묶은 검은 머리, 그리고 특권보다는 실용성을 말해주는 옷차림. 동네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벌이는 간신히 철산동의 작은 월세방을 감당할 정도였고, 이 부유한 교회, 학교의 교복처럼 보이는 디자이너 브랜드에는 거의 쓸 돈이 없었다. 그녀는 시간표를 꽉 쥐고 학생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활기찬 강물처럼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동안 복도의 화려한 번호를 훑어보았다. 낡고 북적거리는 동네 거리에서 이곳으로의 전화는 마치 외계 행성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았다. 여기 10대들은 고급차를 몰고 주차장을 누비고 다녔고, 그들의 가방 하나 가격이 김서연의 가족이 한 달 동안 식료품에 쓰는 돈보다 더 비쌌다. 길 잃었니? 기부대상. 날카롭고 경멸이 섞인 목소리가 대화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김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완벽하게 차려입은 3명의 여학생이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과 섬뜩한 빛을 띤 눈을 가진 눈에 띄는 금발 여학생 박세라가 있었다. 나는 박세라고, 여기는 내 학교야. 내 꼴을 보니 도시 경계에서 길을 잘못 든 것 같네. 김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 어조, 약탈자의 번뜩임을 알아챘다. 익숙한 서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3125실을 찾고 있을 뿐이야. 어머, 얼마나 고상한가. 싹싹하기까지 하네. 박세라의 친구들, 불같은 붉은 머리의 강나희와 매끄러운 갈색 머리의 최지혜가 신회 맞춰 낄낄거렸다. 짐작해보건대 네 아버지는 몸쓰는 일을 하시겠지. 뭔가 세련되지 못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팠지만 김서연은 오래전의 취약성의 작은 흔적이라도 보이면 더 큰 공격을 불러들인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5년 동안 7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새로운 학교마다 똑같은 관문이 나타났다. 그녀의 전략은 간단했다. 눈에 띄지 않게 섞여 들어가고 고개를 숙이고 졸업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 신뢰할게요. 김서연은 중얼거리며 그들을 피해 가려고 했다. 박세라는 움직여서 그녀의 탈출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그렇게 빨리 가지 마. 우리 대건괴는 작은 전통이 있거든. 신입생들은 서열을 이해해야 해. 그녀는 연극적인 경멸로 김서연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너, 아가씨, 넌 확실히 맨 밑바닥이야. 박세라가 알 수 없는 것은 김서연의 조용한 태도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방패라는 것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삼촌 김철수의 복싱 체육관에서 쉴 새 없이 훈련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전 아마추어 챔피언 김철수는 조카에게 진정한 힘은 덩치가 아니라 정확성과 결의에 달려있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김서연은 또한 그 힘을 발휘했을 때의 고통스러운 결과도 배웠다. 이전 학교에서 그녀는 빈 교실에서 그녀를 몰아쓴 불량 학생을 입원시켰다. 그 사건은 퇴학, 법적 문제, 그리고 아버지의 필사적인 이사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어떤 도발에도 싸우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 알겠어요. 김서연은 간단하게 말하며 가방을 고쳐 메고 걸어갔다. 박세라의 승리감에 찬 웃음소리가 그녀의 굴욕을 조롱하는 노래처럼 뒤에서 울려 퍼졌다. 나머지 오전은 일련의 소개와 강의 계획서 읽기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박세라에게 맞서지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가난한 신입생이라고. 김서연은 웅장한 구내식당의 조용한 구석에 혼자 앉아 마른 샌드위치를 뜯어 먹으며 특권층의 수다가 그녀를 휘감았다. 쟤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세라가 복대서 쟤를 울렸대. 김서연은 울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고등학교 생태계에서는 거짓이 진실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녀는 모든 오해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의 테이블 옆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쟁반이 덜컹거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헝클어진 모래색 머리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가냘픈 남학생이 흩어진 음식을 줍느라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리는 동안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제가 너무 덤벙거려서요. 주저없이 김서연은 그를 돕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떨어진 사과를 건네며 말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남학생은 마치 낯선 사람의 친절이 낯선 개념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학생이죠? 저는 이민준이라고 해요. 대부분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요. 김서연이에요. 그녀는 그가 남은 음식을 줍는 것을 도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5분 안에 다른 재미있는 것을 찾을 거예요. 이민준은 고마운 미소를 지었고 김서연은 렌즈 뒤에 있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와 닮은 부드러운 정신이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사람을 처지에 상관없이 존엄하게 대하라고 가르쳤다. 고마워요. 이민준이 말했다. 아마 이번 학기 내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일 거예요. 김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세라의 목소리가 구내식당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다. 얼마나 감동적인가. 왕따가 또 다른 왕따를 찾아 위로하고 있네. 박세라는 평소처럼 추종자들과 함께 테이블로 다가왔고 환심을 사려는 몇몇 건장한 운동선수들이 추가되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정상적인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니? 네, 특이함으로 그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잖아. 그만둬. 김서연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다. 박세라의 눈이 악의적인 기쁨으로 빛났다. 어머, 이거 재밌겠네. 겁먹은 쥐새끼가 학교의 가장 괴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그녀는 빠르게 늘어나는 구경꾼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새로운 기부 대상이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네요. 머리를 깎은 덩치 큰 운동선수 중 한 명이 김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박세라 말이 들리지 않아? 꺼져, 빈민촌개야. 경멸적인 욕설이 날카롭고 보이지 않는 일격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김서연의 손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고 체육관에서 수없이 훈련한 근육 기억이 그녀를 휩쓸었다. 하지만 그녀는 숨을 쉬고 아버지와의 엄숙한 약속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안 됐네. 박세라가 비웃었다. 문제가 널 찾았거든. 그녀는 김서연의 주스팩을 빼앗아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 머리카락과 옷을 흠뻑 적셨다. 구내식당은 웃음과 숨소리가 뒤섞여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다. 김서연은 뚝뚝 떨어지는 액체가 얼굴을 타고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채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모든 세포가 방역하고 이 특권의식에 젖은 아이들에게 결과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아파트를 확보하기 위해 힘든 2교대 근무를 하는 아버지, 그녀가 한 약속, 다시 퇴학을 당하면 산산이 부서질 대학의 연약한 꿈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가방을 들고 구내식당을 나섰고 그 뒤에는 조롱하는 웃음소리와 그녀를 바라보는 이민준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은 감탄과 깊은 감사가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에는 새로운 모욕이 닥쳤다. 누군가가 그녀의 사물함에 조잡한 외부인 표지판을 붙여놓았다. 화학 시간에는 최지혜가 실수로 김서연의 공책을 흐릿한 물이 넘치는 싱크대에 빠뜨렸다. 체육 시간에는 강나희가 릴레이 경주 중에 그녀를 넘어뜨려 체육관 바닥에 널브러지게 했다. 각각의 사건은 사고로 치부될 만큼 미묘했지만 직접적인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굴욕을 극대화하도록 완벽하게 계산되었다. 김서연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디며 엉망진창인 것을 치우고 낄낄거리는 소리를 무시했다.
하지만 한계점은 7교시 자습 시간에 찾아왔다. 김서연은 도서관에 혼자 앉아 망가진 숙제를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박세라와 그녀의 일행이 그녀의 테이블을 둘러쌌다. 할 말이 있어. 박세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있잖아. 구내 식당에서 있었던 작은 오해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아. 김서연은 경계하며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경험상 불량 학생들은 양심을 거의 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박세라가 계속 말했다. 매일 너는 나에게 2만 원을 가져와야 해. 그걸 사회기여금이라고 생각해. 그 대가로 나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보장할게. 저는 하루에 2만 원이 없어요. 김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박세라의 미소가 약탈적으로 변했다.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아버지에게 공장에서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방과 후에 집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왜냐하면 네가 돈을 내지 않으면 너에게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거든.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김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민준처럼 될 거야.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절대적인 불행을 겪겠지. 네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한 듯 이민준이 불안정한 책더미를 들고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박세라의 관심은 즉시 그에게로 옮겨갔다. 완벽한 타이밍이네. 그녀는 아양을 떨었다. 민준아, 이리 와봐. 우리 새로운 친구에게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거든. 이민준은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존재 자체가 모욕이야. 박세라가 선언했다. 그녀는 덩치 큰 운동선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 이민준의 책을 빼앗아 도서관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민준이 필사적으로 책을 줍는 동안 종이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제발요. 이민준은 목이 메어 애원했다. 그거 내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괴짜가 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박세라가 웃었다. 그 운동선수는 이민준의 가방을 움켜쥐고 비우고 그의 비싼 그래프 계산기를 짓밟고 그의 새 안경을 반으로 부러뜨렸다. 이민준은 무릎을 꿇고 파괴된 소지품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려고 애썼다. 그만해. 김서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앉아. 박세라가 명령했다. 너도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만 김서연은 다른 장면, 다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전 학교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몇 달 동안 겪은 후 자살을 시도한 여학생, 불량 학생들이 온라인에 굴욕적인 사진을 게시한 후 수업에 나오지 않은 남학생, 아까 그녀가 받은 첫 번째 진정한 친절이었던 이민준의 부드러운 미소. 그만하라고 했어. 김서연은 이전에는 없었던 강철 같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박세라가 비웃었다. 뭘 할 건데? 울 거야? 아빠에게 달려갈 거야? 그 운동선수는 이민준의 부서진 계산기를 바닥으로 걷어찼다. 어쩌면 빈민촌 걔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할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김서연의 통제가 마침내 무너졌다.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 수개월 동안 억눌린 분노, 그리고 하루 동안 쌓인 모욕이 순수하고 강렬한 분노로 합쳐졌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두 번의 유연한 걸음으로 운동선수와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오른손은 교과서적인 제부로 뻗어 그의 명치에 연결되어 그를 웅크리게 했다. 그가 회복하기 전에 그녀는 축을 돌려 그를 책장으로 날려보내는 파괴적인 어퍼컷을 날렸다. 박세라의 다른 추종자들은 충격에 몸을 움츠렸지만 박세라 자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제가 뭘 할 건지 알고 싶어? 김서연은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줄게. 박세라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넌 날 건드릴 수 없어. 우리 아빠는 학교 이사야. 내 아버지는 여기 없어. 김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박세라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땅에서 들어 올려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나는 있어.
그 충격으로 박세라는 숨을 헐떡였고 그녀의 응석바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제발. 그녀는 헐떡였다.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무슨 의도가 아니었는데? 김서연이 말을 끊었다. 나에게 주스를 쏟을 의도가 아니었어. 그의 물건을 파괴할 의도가 아니었어. 3년 동안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의도가 아니었어. 그녀는 박세라를 놓아주었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김서연은 끝나지 않았다. 강나희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김서연은 그녀의 팔을 잡고 돌려 세웠다. 어디 가려고? 김서연이 물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강나희의 다리를 쓸어 그녀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최지혜가 친구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김서연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두 여학생을 잡아 그들의 머리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딪혔다. 그 운동선수는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김서연은 그의 가슴에 발을 단단히 딛고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가만히 있어. 그녀가 명령했다. 아직 안 끝났어. 그녀는 여전히 벽에 웅크리고 있는 박세에게로 돌아섰다. 내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알고 싶어? 그는 단지 금속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야. 그는 또한 사람들을 고치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 약자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야. 김서연은 박세라의 디자이너 핸드백을 움켜쥐고 그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붓고 그녀의 비싼 화장품과 휴대폰을 짓밟았다. 기분이 어때? 그녀가 물었다. 누군가가 내 소지품을 파괴하는 기분이? 그만해 제발. 박세라가 훌쩍였다. 널 내버려 둘게 약속해. 널 모두 내버려 둘 거야. 김서연이 바로잡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민준 그리고 네가 괴롭힌 다른 모든 학생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와서 여기서 시작한 것을 끝낼 거야. 그녀는 파괴된 현장, 부서진 꼭두각시처럼 도서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4명의 불량 학생들을 훑어보았다. 이 이야기는 몇 시간 안에 학교 전체에 퍼질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경외와 깊은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이민준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아?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이민준은 여전히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부서진 안경은 삐뚤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새벽의 희망처럼 보이는 것으로 빛나고 있었다. 좋아. 김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세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 이번이 마지막 경고야. 그녀가 도서관을 나설 때 그녀는 뒤에서 박세라의 헐떡이는 흐느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그녀를 죄책감에 빠뜨려야 했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깊고 조용한 만족감뿐이었다. 대건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도서관 사건에 대한 열광적인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박세라는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다른 3명의 학생들은 다양한 부상으로 입원했다. 조용하고 수수한 김서연이 혼자서 4명의 상급생을 제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다. 보안 영상은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목격자들은 박세라의 무리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불량 학생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정당 방위를 주장할 수 없었다. 김서연은 도착하자마자 교장실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정학, 퇴학, 심지어 형사 고발까지 각오했다. 대신 그녀는 엄숙하고 사려 깊은 표정으로 보안 영상을 검토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발견했다. 김서연 학생, 그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지난 1시간 동안 이 비디오를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다른 학생을 방어했습니다. 김서연은 간단하게 말했다. 당신은 4명의 학생을 양호실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방역할 수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로 선택했을 때 스스로 그곳에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고 김서연은 그의 눈에서 승인과 비슷한 무언가가 깜박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박세라는 3년 동안 이 학교에서 끊임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녀 아버지의 이사회에서의 지위는 유감스럽게도 그녀를 결과로부터 보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는 퇴학당하나요? 김서연이 물었다. 그래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박세라의 징계 파일을 검토했고 만연한 협박 분위기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극단적이었지만 그들이 해온 일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당신은 3일 동안 정학입니다. 복귀하면 의무적인 갈등 해결 세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해고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였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이민준 학생이 떠나기 전에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민준은 사무실 밖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부서진 안경은 새롭고 튼튼한 안경으로 교체되었다. 그가 김서연을 보자 그의 얼굴은 미소로 밝아졌고 그것은 그의 전체적인 태도를 변화시켰다. 안녕하세요. 그는 수줍게 말했다. 당신도 안녕하세요. 김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밖으로 걸어갔고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이민준이 침묵을 깼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저를 위해 그렇게 맞서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은 옳은 일이었어요. 김서연이 말했다. 게다가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이민준은 웃었고 그 소리는 김서연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순수하고 짐없는 기쁨의 소리였다. 박세라는 오늘 학교에 오려고 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돌아서서 떠났어요. 강나희와 최지혜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완전히 다른 곳 같아요. 좋아요. 김서연이 말했다. 어쩌면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당신이 겪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민준은 그녀를 마주 보았다. 정학당한 건 알지만 돌아오면 같이 점심 먹을래요. 제 말은 학교의 상주괴짜와 함께 있는 것이 싫지 않다면요. 김서연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기 비하적인 유머를 넘어선 진정한 희망을 보았다. 이민준에게는 그녀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경험에서는 드문 조용한 힘과 부드러움, 박세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는 소중한 존재였다. 당신은 괴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친절해요. 그리고 네,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민준의 미소는 학교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말로요? 정말로. 김서연이 확인했다. 하지만 경고해야겠어요. 이번 일 이후로 저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기에는 관심 없어요. 이민준이 말했다. 진짜에 관심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진짜였어요.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김서연은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교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도. 그녀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조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맞서는 사람, 부당함이 도전받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실제로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김서연과 이민준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의 수줍은 외모 아래에 뛰어난 지능과 훌륭하게 건조한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보호자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박세라는 결국 학교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전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공포 통치는 끝났고 진정한 힘은 고통을 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 소녀에 의해 끝났다.
그리고 결국 김서연은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갈등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 때로는 방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사랑이 어디에서나 꼽힐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심지어 고등학교 전쟁터의 여파 속에서도 싸우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소년 사이에서도